1월 24일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8%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IMF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면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주간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오미크론 사태 완화로 풀이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렌트유가 올해 하반기 중 $12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중국 항공기 44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미국의 식료품 공급난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매점 재고율은 86% 수준입니다. 화이자 CEO는 코로나19 부스터샷이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지난주 한 주 미국 증시가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죠.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7.6% 급락하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고점 대비 한 14% 정도 빠지면서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만약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과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자세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은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혜은 캐스터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주간 증시입니다. 지난주 3대 지수는 주간 기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는 FOMC 정례회의 일주일 전으로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시장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증시는 쉬어갔는데요. 이후 18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19일에는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기술적 조정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한때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이어졌고 따라서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이었던 현지 시각 21일 역시 3대 지수는 내렸습니다. 1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입장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넷플릭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도 하락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 다우지수는 2.48%, S&P 500 지수는 5.68% 내렸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55% 빠지면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지 시각 21일 하락 마감했는데요. 1월 FOMC를 앞두고 관망세로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자 외환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주간 기준으로 보면 0.49% 올랐는데요. 연준의 매파적 행보가 달러 인덱스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 11.92%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매도세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주간 기준 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월 18일 1.87%까지 치솟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1월 FOMC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는 지난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감 구조,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오른 점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공모청약으로 인해 수급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연일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들어 20일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일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기준 2.99%, 코스닥은 2.93%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주간 수급 흐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이 7,058억 원, 개인이 5,954억 원을 팔았는데요. 개인은 1조 6,939억 원을 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3,451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030억 원, 1,43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이 증시입니다. 상하이 증시는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지 시각 20일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전달에 이어 2달 연속 내렸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주간 기준 0.04%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 미국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이 증시 전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만 명을 넘었는데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수도인 도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방역 비상 조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는 2.14% 내렸습니다. 다음은 홍콩 증시입니다. 지난주 홍콩 증시는 중국의 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각 20일 중국의 대출금리 인하 소식에 3.42% 급등했는데요. 홍콩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간 기준으론 2.39%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살펴보시죠.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며 유럽 증시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21일 간밤 미국에서 시작된 매도세가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까지 이어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살펴보시죠. 독일의 닥스 지수는 1.76%,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1.04%, 영국의 푸찌 지수는 0.65% 내렸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1.40%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유가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시설 드론 공격과 또 터키 남부 송유관 폭발 사고로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되며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WTI는 1.57%, 브렌트유는 2.12% 올랐습니다. 끝으로 금입니다. 금은 이번 주 들어 트로이 온스당 1,843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점이 금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커지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은 주간 기준으로 0.8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중간 증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강수민 외신캐스터가 주간 특징주 짚어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주간 단위로 7.5%, 또 S&P 500은 5.6% 하락했고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나스닥 편입 종목 가운데 70% 이상이 이 최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온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 반등하는 듯 싶었던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결국 하락 마감하는 양상을 띄었고요. 매번 패장 1시간 전에 급락하면서 좀잡을 수 없었던 롤러코스터 같았던 한 주였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지금부터 개별 특징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했던 넷플릭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는데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다음 날에는 주가가 21.7% 떨어지면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주간 단위로도 23%대 하락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의 이런 충격은 같은 스트리밍 업체인 디즈니의 주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즈니는 금요일장에서 7% 가까이 하락했고 마찬가지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11% 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유전업체 슐름베르거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 올랐고 순이익은 86%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시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 또 다만 슐름베르거 측은 생산 시스템 단위로 따졌을 때 마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고요. 주가도 금요일장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주간 단위로는 0.5% 오름세를 지켜낸 모습입니다. 화물 운송기업 CXX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소비자들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면서 이 비즈니스 라인 전반에 걸친 매출 성장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CXX가 가격 인상에 대해 언급하자 금요일장 주가가 3% 빠졌고요. 주간 단위로도 7%가 떨어졌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마찬가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다빈치 수술 시스템의 사용 축소가 언급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주간 단위로도 1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산업용 코팅 업체 PBG 인더스트리스의 실적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원재료 비용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에 금요일장 주가는 3% 떨어졌고요. 항공기와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면서 코팅 수요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8%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좋았는데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는 건데요. 웰스파고에 따르면 실적 발표 직후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0.3%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어서 인텔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4조 원을 투자하여 오하이오주에 첨단 반도체 개발 기지를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전해졌고요. 다만 한 주간 반도체주 흐름이 부진하면서 인텔도 5% 넘게 빠졌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번스타인이 애플에 대한 마켓 퍼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주 공개되는 애플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애플도 주간 단위로 5% 떨어진 모습입니다. 언더아머도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언더아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이키처럼 언더아머도 온라인 판매 중심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고요. 해당 소식에 언더아머는 금요일장 1%대 상승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2.7%가 빠졌습니다. 네, 백신주에 대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시장이 코로나19 부스터샷에 대해 과대평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모더나는 일주일간 24%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엔이 노바백스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바백스가 백신 경쟁에 있어 차별화되어 있고 또 mRNA 방식과 비교했을 때 내학성, 즉 약물 투여 시 환자가 부작용을 견뎌내는 정도가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바백스도 일주일간 23% 넘게 빠진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악재에 부딪혔던 펠로톤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이 주력 상품인 바이크와 러닝머신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24% 가까이 떨어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에서는 펠로톤 주가가 11% 반등했는데요. 생산량을 재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등을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2019년 공모가인 29달러 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미국 증시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 등의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까요? 이 4만 4천 선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접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을까 싶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만 5천 달러 선까지, 이더리움은 2,400달러 선까지 후퇴한 상태입니다. 2022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대두가 됐으니 나스닥은 말 그대로 대혼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상화폐 역시 훨씬 더 위험 자산으로 취급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작년 11월에 최고치를 찍은 뒤 계속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5,7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680조 원이 사라졌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더해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조 1,7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39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7천 달러 선 아래까지 밀린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지난 11월에 기록했던 최고점인 6만 9천 달러에서 40% 이상 추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강화된 단속 탓에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모든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한 상태고요. 이 러시아 역시 가상화폐 사용 및 채굴에 대한 금지 법안을 제안한 상태라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7일 개막했던 세계경제포럼 WEF가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에 나온 두 가지 발언들 연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 IMF의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국가들에게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의 글로벌 경제 전망 회의 세션에 화상으로 참가했는데요. 이 달러 표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게 지금 조치하라, 만약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라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또 저소득 국가의 60%가 부채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도 나는 매우 우려가 된다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이 그 충격을 줄이려면 정책 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세계 경제가 조금씩은 회복세를 띠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물가 상승,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세계 부채 등으로 인해 성장 동력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국가의 특수성 때문에 올해가 2020년보다 대응해 나가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2020년에는 최소한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 둔화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력해왔지만 이제는 각 나라마다 여건이 크게 달라져 더 이상 동일한 정책을 꾸려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ECB의 총재는 역시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은 미국과 다르다. 유럽은 미국처럼 이 수요 폭발에 직면해 있지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30%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유로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노동시장에서 우리는 대량 퇴직을 겪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 참가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매우 가까운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대량 퇴직이란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 건수가 더 많아져서 직장을 옮기기 쉬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규모 퇴직 현상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5.5%지만 유로존은 2.6%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2년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도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차차 잡힐 것이고 따라서 전체적인 물가도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비트코인과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FOMC라는 정말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2022년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보면 좋을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증시 포인트부터 짚고 가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연준의 FOMC 정례회의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국채금리 이번 주에도 크게 움직일 수 있겠고 기술주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 기업들과 다우지수 편입 기업 절반 정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실망감에 기술주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또 테슬라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 실적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과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PCE 지수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에 따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월요일 12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지수와 1월 마켓의 합정 PMI가 나옵니다. 이어서 컴퓨터와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IBM, 또 석유 채굴기업인 할리버튼, 또 스틸 다이나믹이라는 철광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5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FOMC 정례회의가 이루어지겠고요. 11월 주택가격지수와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캐피털원 같은 금융사 있습니다. 이어서 버라이즌과 사무용품에서 또 의료용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3M, 또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릭과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미국 군용기 제조사 로키드 마틴까지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수요일 일정입니다. FOMC 회의가 이날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외 국가들 기준금리 조정 여부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인텔과 테슬라, 또 서비스나우, 램 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7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4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가 되겠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12월 내구재 수수, 그리고 잠정 주택 판매 지수까지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날은 애플과 맥도날드, 비자, 마스터카드, 이와 더불어 새 항공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겠고 발레로 에너지와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로 꼽히는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과 함께 쉐브론과 필립스 66 같은 석유 관련 기업과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까지 실적을 내놓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에 발표될 경제지표였던 국내 총생산, GDP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 가격을 일컬어 GDP라고 합니다. 실제로 팔리지 않고 재고로 보관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안에 생산이 되었다면 GDP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1월과 4월, 7월, 10월 마지막 주에 예비치가 발표되고 한 달 간격으로 수정치와 최종 확정치에 대한 두 차례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네, 작년 1분기부터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4월 29일에 발표됐던 작년 1분기 GDP는 6.4%로 나왔습니다. 예비치부터 확정치까지 동일했는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빠른 백신 접종과 대규모 경기 부양책 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성장률이 소폭 올랐지만 기대치였던 8.4를 훨씬 밑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반등 효과로 1분기까지 이어졌던 성장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3분기에는 V자형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3분기에는 2%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정 지원 효과가 사라지고 여름 내 이어진 델타 변이발 코로나가 확산되며 또 물류 대란을 포함한 공급망 혼란이 이런 성장의 감속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월 27일에 나올 4분기 GDP 5.4%에서 6% 사이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에 부합할 경우 매파적인 분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가 나오면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될지 또 반대로 경기가 안정됐다고 볼 수준일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종목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훈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려를 다소 잠재울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화될 때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은 이제 국내 주식과 다르게 실적 발표 후에 가격 변동이 좀 확실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보통 이제 비트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적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실적 확인을 수치만 보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애프터마켓이나 프리마켓의 시장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번 분기의 실적이 좋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지 않거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얘기를 할 경우 또는 어떤 비용 증가라든가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이슈를 얘기할 때 주가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실적 발표 전에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시장 반응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글로벌 IB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브래드 실스 애널리스트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부분의 전반에 호조가 유지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는 365달러를 유지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클라우드 부분인 애저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을 것이고 점검 결과 다수의 기업들 사이에서 애저를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애저의 이용 확대 추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매출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전 분기 실적 공개 때 동사의 분기 매출 전망치를 473억 달러에서 477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미 이는 다소 좀 보수적인 수치였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이를 상회하는 507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이거 외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펀더멘탈이 매우 견고하고 주가 배수 확대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성장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364달러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액티비전 분리자들의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디오 게임이나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제외하고도 투자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고 CI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이익률 상승이나 수익성의 향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배수 또한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평가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또 다른 발표할 기업이죠. 테슬라가 이제 현지 시간 26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초에 어떤 판매량 대수나 인도 대수를 먼저 선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실적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먼저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0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테슬라의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2022년 순이익 전망치를 12%, 2023년 전망치를 6% 상향 조정하면서 테슬라의 매출 성장세가 매우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로부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이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타 자동차 기업 대비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경영진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지원 루머를 확인해 줄 것이나 대신에 테슬라 차량들의 대중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도 동시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2022년 실적 가이던스 역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가이던스가 혹시나 제시되지 않더라도 경영진이 매출이나 이익률 전망을 낙관하는 태도로 보이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CFRA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이번 4분기 판매량이 월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기 때문에 이것이 순이익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을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자극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중기적인 시기로 봤을 때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나 양산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포드의 픽업 트럭이나 GM의 픽업 트럭,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지원이 된 것 같다는 암시는 중기적으로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같은 날 보잉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현재 전망 자체는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보잉에 대해서 서스퀘어나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항공기 수요 회복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보잉 인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43달러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얼리전트 트래블의 보잉의 737 맥스 항공기를 최대 100대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 보잉의 주가가 상승세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어떤 보잉 항공기 주문 확대가 2022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2022년 1분기나 2022년 전체 보잉 항공기 인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항공 섹터의 항공기 수요 회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 내 국내선 수요를 중심으로 항공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와이드바디라고 불리는 광동체 항공기보다는 아무래도 가운데 통로가 한 개인 국내선 위주의 여객기로 불리는 네로바디, 협동체 항공기의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IB도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시티 애널리스트가 보잉이 생산 인도 관련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결여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40달러에서 238달러로 약 2달러 정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항공사들의 737 맥스 운항이 재개되고 있지만 787 드림라이너가 여전히 인도가 제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잉은 아직 생산이나 인도 관련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하고 인도가 정상화된다고 할지라도 보잉 주가에 유의미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난 가능성은 낮다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생산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이어서 비자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비자 역시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아이들의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비자 같은 경우는 27일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는데 비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웨지우드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여행 규제가 완화가 되고 국경 간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비자의 중요한 호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호재가 사라지더라도 고성장세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비자는 2021년에 작년 1년 동안 약 13조 달러 이상의 거래액을 처리를 하면서 결제 서비스 섹터의 최대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고점 이후에 주가가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PER 주가 배수가 30배 이하로 나타나면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비자의 경영진은 올해 2022년에 10% 중후반대의 매출 성장세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월가는 20% 이상의 EPS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기에는 비자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IB들이 있었고요. BNP 파리바 애널리스트는 비자와 페이팔 두 기업의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소비자 지출 증가세 둔화가 전망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자와 페이팔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각각 아웃퍼폼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BNP 파리바가 직접 3,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소비지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조의 애널리스트도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 위협에서 비자가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자가 다수의 경쟁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 또는 BNPL 또는 탈중앙금융 디파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자의 점유율이 잠식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를 255에서 22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나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이 미국 증시 반등의 시초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훈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